자, 지금부터 재료역학 강의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강의 개요를 지금 이야기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일단 재료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 이런 책꽂이, 벽에 있는 책꽂이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책꽂이가 이렇게 판이 쭉 놓여져 있고, 그리고 벽하고 고리 부분들은 이렇게 만약에 못 같은 거를 이렇게 박혀 있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뭐 이런 형태의 고리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올려 있을 때 여 위에다가 이렇게 책을 올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책을 이렇게 쭉 올리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이 책꽂이 판이 좀 크게는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힘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뭐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좀 찾아보면 이런 형태의 판을 선반을 설치를 할 때 벽에다가는 이렇게 못으로 고정을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무지주 브라켓이라는 것을 이렇게 쭉 만들어서 올려 놓은 다음에 이 밖에 이렇게 선반을 끼우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지금 브라켓은 모양으로 보면은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네요. 그죠?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될 건데, 우리가 책을 많이 올리다 보면 이 선반이 휘게 되거나, 또는 기본적으로는 이 브라켓이 부러지거나, 또는 이 못이 빠져나가는 뭐 그런 형태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형태를 이런 구조물, 선반 같은 이런 구조물들은 결국 책에 대한 하중을 받칠 수 있는, 그런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을 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궁금증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렸을 때 지금 현재 이러한 상태로, 현재 우리가 책을 요만큼 올렸을 때 이 책꽂이나 선반이 현재 괜찮은지, 무너지거나 이렇게 많이 휘거나, 너무 불안하도록 많이 휘거나, 아니면은 이런 데가 못이 빠져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가 일단 가장 궁금하게 될 거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 괜찮다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더 책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추가로 여기다 더하기 추가로 얼마만큼 더 올려도 안전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생각이 날 겁니다. 물론 이런 데서 보면 이런 치수들은 있어도 하중을 얼마나 해야 견딜 수 있는지가 보통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이런 식의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공학을 배우지 않더라도 지금 이렇게 책을 올렸을 때 조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학을 배우고 있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 가운데 이런 받침을 받쳐준다라고 하면 이 책꽂이 자체가 훨씬 더 힘에 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많이 보는 것들은 이렇게 선을 잡아서 끝단에 묶어서 또 안정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밑에 쪽에 이런 받침을 만들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재질 자체를, 또는 이 재질이 너무 얇았다라고 하면 조금 더 두껍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을 거고, 재질 자체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해볼 텐데, 우리는 지금 공학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얼마나 이 가운데 받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더 올릴 수가 있는 건지, 처짐이 얼마만큼 예를 들어 줄어들 건지, 이런 걸 받치게 되면, 또는 이런 라인을 이렇게 철사 같은 걸 묶게 되면 얼마나 더 큰 하중들을 견딜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알고 싶고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받쳤을 경우에는 얼마나 더 많은 하중을 더 견딜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 받치는 거를 도대체 어떤 형태를 쓰면
이거 똑같은 걸 쓸 건지, 조금 전에 보여져 있는 이런 형태의 브래켓을 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를 쓸 건지, 그거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돈은 얼마나 추가적으로 더 들 건지, 아니면 이 가운데 부분에서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건지 등등, 결과적으로는 이 경제성까지 고민을 해서 공학적으로 그 정확한 값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실제로 이 정량적인 결과를 우리가 뽑아내줘야 되죠. 그럼 이렇게 바친다라고 하면 정성적으로는 좋아지는 게 명확할 건데, 그렇다고 하면 정량적으로 과연 몇 킬로까지 더 올릴 수가 있는 건지, 책을 몇 권을 더 올릴 수가 있는 건지,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드는 건지, 이게 더 나은 건지, 이게 더 낫다라고 하는 게 하중을 더 많이 바칠 수 있다라는 건지, 돈을 절약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는 약간 이 물리적인 또는 이렇게 돼 있는 문제들은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우리가 여기에 얼마의 힘이 걸리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1학년 때 정력학에서 어느 정도 배워왔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외부 환경,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못을 지지하고 있는 벽, 이런 것들이 같이 있게 되면 우리가 풀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외부 환경을 포함되어 있을 때 이거를 외부 환경을 지우는 방법, 제외시키는 방법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자유물체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 있는 문제를 약간의 이 물리적인 문제로, 물리적 또는 수학적인 또는 수학적인 문제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물체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나면 우리가 정력학적으로 어떤 외력이나 반력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인트에서 하중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쉽게 자유물체도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쪽 부분이 핀이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브라켓 형태로 박혀 있었으니까 밑에 아래쪽에 롤러 또는 핀, 지금 바깥쪽이 잡혀 있었으니까 이게 핀 형태가 맞겠죠. 이렇게 핀 형태로 보고, 위에 올라가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질량이 있으니까, 지금 중력장에서 놓이고 있으니까 mg만큼의 힘을 받게 될 거고, 사중으로 여러 권 있게 되니까 분포하중 형태로 어떤 영역에 맞추어서 힘이 작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책이 거의 같은 정도의 무게라고 하면 이 길이 스몰 l만큼의 분포적으로 길이당 하중이 놓여 있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WL만큼의 힘을 받게 될 것이고, 총 전체로는 이게 mg만큼 받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 쪽에 우리가 이렇게 핀으로 놓게 된 거는, 앞쪽에서 보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었는데, 이 부분은 보면 이 위쪽 물체를, 이 못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못 내려오게 막고 있겠죠. 그리고 이 끝단 이 점으로 봐서는 이렇게 휘는 형태를 막을 수는 없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이렇게 변형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런 형태로 회전을 하면서 변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회전을 하면서 변형을 하게 되니 여기가 완전히 잡혀 있는 게 아니고 핀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핀의 형태가 되고, 이쪽도 핀이나 롤러의 형태가 되겠죠. 지금 현재 뭐 X쪽에 힘이 없다라고 하면 Y쪽만 보면 이쪽 A점의 반력 A와 B쪽에 B점의 반력 B가 있을 거고, A점과 B점의 반력이 있을 거고, 전체 길이를 L이라고 놓고, 지금 이 형태는 보면 좌표계를, 이런 XY 좌표계를 썼을 때 쉽게 풀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물체를,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이 선반이라고 하는 책꽂이 선반을 물체로 독립적으로 놓고, 거기에 작용하는 하중들, 그리고 이 선반을 독립시키기 위한 경계 조건들을 표시를 하고, 하중들을 표시를 해주면 이것을 자유물체도라고 우리가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물체도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 형태들은 지금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형태로 물체가 올라 있는 상태로 날아가지도 않고 무너져서 내리지도 않고 그 자리에 유지하기 때문에 평형 상태가 되는 거죠. 가속도가 움직이는 운동 가속도가 없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평형 방정식이 될 것이고, 2차원에서는 Y방향의 힘의 합이 0, 그리고 X방향의 힘의 합도 0, 그리고 회전 방향의 평면상의 지축으로 보여지는 회전 방향에서의 모멘트도 0이라고 해서 세 가지 평형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2차원인 경우에는 세 가지의 식이 나올 거고, 3차원이 되면 똑같이 지축 방향의 힘의 것이 있을 거고, 모멘트에서 이쪽 부분은 지축 방향의 입체에서 회전 방향일 거고, mx, my까지 포함해서 6개의 평형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2차원 문제니까 평형식 3개를 쓰게 되면, 지금 첫 번째 y방향 평형식을 쓰게 되면 RA 더하기 RB가 위쪽으로, 이 선반이 내려오는 걸 막았을 거니까 RA가 위쪽, B쪽도 마찬가지 못 내려오게 막을 거니까 힘을 B점까지 위쪽으로 주게 되겠죠. 그래서 RA 더하기 RB가 있을 거고, 전체 무게가 WL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모멘트는 A점 기준으로 지금 모멘트를 잡아보면, 이 점 기준으로 잡아보면 WL은 이쪽 방향, 시계 방향으로, 이 RB는 A점 기준으로 보면 여기를 잡은 채로 힘을 주면 이렇게 돌아가게 될 거니까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WL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는 요 가운데 부분에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일정한 분파 중일 때는 W 곱하기 2분의 L, 그 다음에 방향이 반대고 마이너스 RB의 L. 그래서 이 B점에 걸리는 힘이라고 하는 건, 반력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2L분의 W의 스몰 L 제곱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RA는 이 값을 구했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또 다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못 또는 아까 전에 보인 이 무지 여기 있는 이런 브라켓, 이 못 또는 이 브라켓에 걸리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왼쪽 편에는 RA, 오른쪽에는 RB가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RA나 RB가 못이 견딜 수 있는 하중보다 더 커지면 못이 파단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유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못이 이 나무에 지금 박혀 있는 형태가 되는데, 나무에 박혀져 있는 형태니까 나무가 파단이 같은 힘을 받았을 때 나무가 파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선반이 파단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러한 정력학적으로 풀었던 이 방식은 지금 현재 강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료의 관계가 같고, 이 전체 힘만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력학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힘만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식이 3개인 것까지만 풀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실제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이 재료가 만약에 고무가 되거나 나무가 되거나 철제나 앵글 형태가 되게 되면 상황이 또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나무에서 어떤 철제로 된 앵글로 바꾸게 되면 이 자체는 훨씬 더 많이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재료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즉 재료 자체가 우리가 이제부터 변형을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 두 개에서 이 처짐, 앞에서 봤을 때 힘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무일 때는 이 정도의 처짐이 있었다라고 하면 고무나 다른 플라스틱이 되면 훨씬 더 많이 처지게 되겠죠. 그리고 철제면 조금 더 적게 처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 처짐 또한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조금 전에 파단만 봤지만 처짐 자체도 우리가 설계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강체로 봤을 때는 형상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재료가에서 재료의 변형 자체를 다루게 되면 형상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또한 재료 자체가 또 바뀌게 되면 재료 자체가 파단에 대해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재료역학에서
구하고자 했던 거는 이건 뭐냐면 구조물이 안전하냐, 결과적으로 이제 파괴가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정력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강체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재료 자체의 파단만 보면 됐는데, 지금은 변형체이기 때문에 이 파괴나 이것을 볼 때 재료 자체의 파괴에 대한 한계, 그리고 처짐까지도 모두 다 고려를 해서 이 구조물이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거냐 아니냐, 지금 현재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더 올라갔을 때 파괴가 될 것이냐를 따지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재료학에서는 이렇게 보면, 자, 형상을 가지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런 응력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재료 자체의 한계가 기준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재료의 자체 파단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자, 재료만 봤을 때는, 자, 재료가 어떻게 부서지는 기준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형태의 봉을 놓고 잡아 당겼을 때와 이렇게 조금 더 굵은 형태가 됐을 때는 당연히 같은 힘이라고 하면 이거는 파단이 되고 이건 파단이 되지 않겠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나중에 구조물이 됐을 때는 이런 형태 자체도 영향이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설계를 또는 파단을 판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을 비교해야 되고 무엇을 비교해야 되는지, 재료 자체의 특성은 어떤 것인지까지도 여기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료역학 자체를 우리가 재료역학의 목적 또는 재료역학에서 무엇을 학습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다양한 형태의 기계, 일을 하는 어떤 기계들과 하중을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하고 설계를 할 수 있다. 해석을 한다는 건 현재 기계와 구조물에 어떤 하중이 놓여져 있다고 하면, 이게 지금 응력 같은 것을 계산해서 이게 현재 오케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설계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 자체가 이 만들어져 있는 재료를 보았을 때 이 구조물이 이런 힘에 대해서 버티려고 한다면 과연 단면이나 이런 치수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다시 이야기를 하면 어떤 구조물이나 기계가 있을 거예요. 이런 기계나 구조물에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하중이 들어오게 돼 있죠. 하중 힘이 들어왔을 때 이런 기계나 구조물이 지금 현재 안전한지 안 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배울 응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응력이 어떤 값이 되었을 때 파괴가 될 거냐 하면, 우리가 이 구조물에 쓰고 있는 재료의 한계를 봐서 재료의 자체적인 한계보다 우리가 계산상에 이 힘 때문에 만들어진 계산상의 응력이 이 재료 한계보다 큰지 작은지, 이쪽이 더 크다라고 하면 구조물은 안전할 거고, 계산상의 응력이 재료 한계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파괴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 구조물을 해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러한 구조물과 기계가 있는데 우리는 이 정도 하중을 써야 돼요. 여기서 이런 하중을 써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재료가 있다면, 재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재료를 선택하거나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조건에서 기계 구조물에서 과연 이 구조물의 형상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설계라는 것이 될 겁니다. 형상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 형상이 주어졌을 때 재료를 결정하거나, 이 두 가지 방식이 우리가 설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물의 해석과 설계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했지만 이 응력하고
그에 따른 변형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응력과 변형을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잠깐 설명을 하면 구조물에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는 파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파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 파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조물을 과연 파괴시키는 하중 또는 조건들이 어떤 게 있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구조물을 파괴시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파괴시킬 수 있을 거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조물에는 기본적으로 하중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구조물에 들어오는 하중이 과연 어떤 형태로 나누어져서 들어올 건지, 어떤 형태의 종류로 나누어져서 들어올 건지를 가지고,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과연 응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따라서 변형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 구조에 쓰이고 있는 재료와 비교를 어떻게 할 건지 라는 것을 고민하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수업에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많이 다룰 거예요. 구조물을, 이런 구조나 재료를 파괴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강의 교재는 이 책입니다. 정력학과 재료학이고 동아기술에서 나온 거고, 국승규 등이 공역을 했는데, 원전은 비어와 존스턴, 그리고 드월프와 마주렉인데, 보통 처음에는 이제 비어와 존스턴이 쓴 재료학 책을 기본으로 하고 앞부분에 정력학 내용도 같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재료학원의 강의 진행 방식은 블렌디드로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들어갈 거고, 온라인에서는 숙제풀이 또는 기본적인 개념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성적은 상대평가를 할 거고, 과제는 나가게 되면 직접 문제를 손으로 풀어서 그것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하는 방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출석 10%, 과제 10%, 그리고 시험 80%. 시험은 중간 기말, 그리고 중간에 챕터별이 될 건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3회 이상의 시험을 볼 겁니다. 그리고 동영상 강의를 좀 수시로 제공하고, 강의 계획서를 나중에 확인을 하면 이제 온라인 강의가 좀 언제 진행되는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교수님이 동영상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 들어가서 보면 계속적으로 동영상이 지난 다음에 올라가던 그 전 아마 이 학교 출석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복습할 수 있도록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전체 차례를 보면, 전체 이 책은 정력학과 재료학이 같이 묶여져 있으니까, 첫 번째 서론, 두 번째 이제 입차 정력학, 세 번째 강체, 네 번째 강체 평형, 그리고 구조물의 해석. 여기까지가 되게 여러분들이 정력학에서 배웠던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입자, 질점, 점 하나에 대한 역학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강체로 되어 있는 경우,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에 힘이 받을 때, 여기는 지금 이제 어떤 한 점에 힘들이 모이는 형태가 될 것이고, 여기는 구조물에 힘들이 각각 작용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인용의 정리도 했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벡터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멘트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게 되겠죠. 한 점에만 힘이 작용할 때는 모멘트는 없어요. 질점, 점 하나에 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입자의 평형에서 합력 위주로 다루게 될 거고, 강체가 오면서 모멘트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되고, 그에 대한 짝힘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되었죠. 그 다음에 강체에서는 이제 2차원, 여기서 이제 실제 중요한 자유물체도, 평형에 대한 거죠. 이 부분을 다루게 됐을 거고, 이게 조금 더 확장된 형태의 구조물, 대표적으로는 트러스 문제들을 많이 다루었을 거고, 조금 더 했으면 뼈대와 기계 쪽의 프레임 쪽을 많이 어느 정도 다루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정력학에서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정력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될 부분이 자유물체도, 그리고 이 두 개의 평형식이 됩니다. 당연히 벡터에 대한 사용법과 합력을 구하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단위기의 부분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까지 정력학이니까 일단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재료역학에서는 8장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응력의 개념부터, 우리가 그동안은 강체에서는 별로 고민을 안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구조물의 강체에서는 치수들이 별로 관계가 없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두께 같은 것들이 이제 중요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께 같은 것을 다룰 수 있는 면적들이 포함되어 있는 응력의 개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조물의 형상을 약간 형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형상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동일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약간 차원을 일치를 시키도록 한 것이 응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수직 응력, 전단 응력, 구조물에서는 지압 응력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그 다음에 경사면 응력, 응력들이 어떻게 우리가 성분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설계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을 다루게 될 것이고, 9장에서는 그러면 이 응력이라는 것과 재료가 변형을 하게 되니 이 변형 자체를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변형을 정의하기 위한 변형률, 그리고 이 응력과 변형률에 대한 관계, 그 다음에 실제 실험을 통해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축방향 하중에서의 변형 자체, 이 부정적 문제는 나중에 재료2에서 다룰 거고요. 온도에 대한 것도 재료2에서 다룰게요. 그리고 포화순비, 잡아당겼을 때 나머지 다른 쪽 방향이 줄어드는 현상들에 대해서 다룰 거고, 일반적인 후계 법칙, 그 다음에 전단 변형률 이걸 다룰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서는 이제 비틀림을 다룰 거고, 11장에 순수 휨을 다룰 거고, 13장에서는 전단 응력, 전단력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료에서 다루는 것은 이렇게 보면 축방향 하중, 비틀림, 그 다음에 순수 휨, 그 다음에 전단 응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단 방향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힘이 하나, 두 개가 있고, 비틀림도 모멘트의 일종이고, 순수 휨도 모멘트입니다. 제자리 단면을 비트는 형태를 토션이라고 부르고, 구조물 자체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휘게 만드는 것을 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실제로는 재료를 파괴시키는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구조물로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것을 다시 나타내보면, 구조물은 대개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 구조물은 한쪽 방향으로 긴 방향이 우리가 종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수직되는 방향을 우리가 횡방향이라고 우리가 보통 정의를 합니다. 재료는 덩어리보다 좀 긴 방향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게 되니까 이쪽을 종방향, 나머지 횡방향이라고 보면, 우리가 들어오는 하중이라고 하는 거는 힘과 모멘트가 있어요. 이걸 변형시킬 수 있는 거는. 그래서 힘과 모멘트 두 가지인데, 이 힘이 재료의 종방향으로 작용을 하거나 재료의 횡방향으로 작용을 하거나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같은 하중이. 그래서 재료의 종방향으로 들어온 하중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축방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종방향, 즉 이게 축방향인데, 축방향으로 들어온 하중과 재료의 횡방향으로 들어온 하중, 이 횡방향으로 들어온 하중을 우리가 전단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있는 13장에 있는 전단이라고 하는 게 그 의미예요. 그래서 재료 자체를 종과 횡으로 봤을 때 종방향으로 들어오는 힘을 축방향 하중, 이것을 이제 축방향 하중, 재료의 횡방향으로 들어온 것을 전단 하중으로 볼 수 있고, 이 모멘트라고 생각을 해보면, 모멘트가 종방향에 맞추어서 들어온 회전 모멘트를 우리가 토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비틀림이라고 부르고, 횡방향에 맞추어서 들어온
모멘트를 우리가 여기 있는 휨 모멘트라고 불러요. 휨 모멘트로. 이게 이제 굽힘이 되는 거죠. 굽힘 또는 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틀림은 재료 자체의 전체 형상보다는 단면을 비트는 형태가 되는 거고, 같은 모멘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횡방향으로 들어온 모멘트는 이 재료 전체를 휘게 만드는 굽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중은 당연히 정력하게 했듯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힘과 모멘트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재료는 종방향과 횡방향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들을 조합을 해 놓은 게 종방향에 들어온 축방향 하중, 종방향에 들어온 축방향 하중. 이게 1번, 이게 1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종방향으로 들어온 회전에 의한 것이 2번이 비틀림. 그 다음에 횡방향으로 들어온 비틀림이 순수 휨이 되는 거고, 횡방향으로 들어온 힘이 여기 말하는 전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재료가 파괴가 일어나요. 이 네 가지들의 조합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역학적으로 이제 이런 하중이나 부하를 줄 수 있는 게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리고 구조물을 우리가 직교 좌표기로 생각해서 종방향과 횡방향으로 나누면 두 가지 방향밖에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네 가지가 재료의 파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재료원에서는 이렇게 이 네 가지의 파괴에 대해서 이 네 가지가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이 축방향 또는 이 네 가지가 들어왔을 때 변형률과 그리고 응력, 비틀림이 들어왔을 때 변형과 응력, 휨이 들어왔을 때 변형과 응력, 박벽부지에 전단이 들어왔을 때 전단 응력. 여기서 이 휨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응력들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물에서 들어온 외부의 힘들은 당연히 축방향 하중하고 비틀림과 모멘트와 전단 4개로 나누어지는데, 이 각각이 각각의 응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응력과 변형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들은 결과적으로 이 단면에 작용하는 거 봤을 때 이 각각은 우리가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으로 구분이 되고, 여기서 말하면 이제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으로 구분이 되고, 각각 이거에 따라서 이 각각에 있는 재료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비교를 해서 어떻게 될 건지를 보는 거죠. 그럼 재료의 한계는 어디서 볼 거냐면 여기서 보이는 응력 변형률 선도라는 부분이 재료 자체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다룰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응력의 개념, 재료 자체, 그리고 각각의 파괴를 시킬 수 있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각각의 응력은 계산 어떻게 하고 변형 어떻게 만들고 라는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여기 있는 5장하고 7장 부분은 앞쪽에서 이제 면적 관성 모멘트, 도심 이런 부분들은 앞쪽에 여기 있는 이 네 가지를 계산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그 부분은 다시 다루게 될 거고, 재료 2에서 다룰 때는 재료 2에서는 그러면 조금 전에 휨을 받는 볼을 좀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 여기 보면 12장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11장 더하기 13장 사이에 있는데 11장에 있는 걸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13장의 기본이 되는 부분을 좀 다룰 수가 있어요. 전단력도 모멘트도를. 그래서 12장은 재료 1에서도 잠깐 다룰 거고 재료 2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다룰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전단 능력, 아까 13장 앞쪽에 있었죠. 그래서 13장에서 이제 전단 능력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밖에 못하게 될 건데, 실제로 고압 박벽부재 전단 능력을 제대로 좀 다룰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나면 재료를 파괴시키는 이 네 가지 조건에 따른 응력들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럼 각각의 네 개들이 이런 응력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들이. 그렇다고 하면 이 네 개를 과연 어떻게 합쳐서 만들 거냐라는 것을 14장에서 배우게 돼요.
구조물의 안정성을 따져야 되는데, 구조물의 안정성은 이 네 가지 때문에 파괴가 일어나니까 이 네 가지를 계산한 걸 다루겠죠. 근데 이 네 가지를 계산했는데, 이 네 가지는 보니까 하나만 단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보통 합쳐져서 들어와요. 여러 가지들이. 그럼 이 섞여서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합쳐서 하나로 나타내 줄 거냐 라는 것을 14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합쳐준 다음에 재료를 이렇게 되면 하나로 합쳐졌을 거니까 이것 또는 이거의 이런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이 최대값하고 재료를 비교를 하면 되겠죠. 재료 한 개랑. 그러면서 15장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직력, 여기서 보면 전단력과 이런 휨 모멘트가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한 변형량을 다루게 될 거예요. 도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면 기본적인 재료역학이고, 15하고 16은 뭐냐면 응용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구조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세워져 있는 것과 이렇게 횡방향으로 놓여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둥이고 이게 보예요. 힘을 받을 때. 그래서 횡방향으로 놓여져 있으면서 들어온 하중들은 되게 뭐냐면 이게 횡방향을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전단력과 횡방향으로 들어온 회전량 V와 M을 지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보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보에 대한 처진 변형이 중요하고, 구조물의 또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기둥이죠. 새로 세워진 애들. 이 기둥들은 받으면 수직력을 받게 되는데, 아까 전에 잡아 당기는 것보다는 눌려져서 압축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기둥이 세워져 있을 때 우리 압축을 받으면 이렇게 눌리면 좋겠지만 이렇게 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다루는 것이 기둥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재료학, 정력학과 재료학은 처음 정력학 때부터 시작을 하면 단위를 보고 한 점에 들어오는 하중을 보고, 이 덩어리로 보게 되면 모멘트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힘과 모멘트 두 개를 이제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이 힘과 모멘트가 어떤 구조물에 같이 들어왔을 때 이 자체가 자유물체도로 실제 문제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물리적 문제로 다루면서 평형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다루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하나의 물체가 아니고 여러 개가 복합되어 있는 물체라고 해서 구조물을 다루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재료역학으로 들어오면 변형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강체에서 이제 변형체가 되면서부터 응력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돼요. 응력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고 재료의 파괴를 다루게 될 거니까, 재료로 보면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재료의 하중과 모멘트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이 구조물의 방향에 따라서 같이 엮여져서 힘과 축방향에 들어오는 회전 모멘트와 횡방향으로 들어오는 회전 모멘트와 횡방향으로 들어오는 힘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네 개에 대해서 응력과 변형률을 구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합은 어떻게 구할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합이 어떻게 구해질 것이고, 이거를 재료와, 여기서 보면 재료 자체를 다루게 되는데, 이런 형태로 재료 자체의 특성과 비교를 해서 파괴인지 아닌지를 다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조물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새로 세워져 있는 보와 가로되어 있는 새로 세워져 있는 기둥과 가로 놓여져 있는 보에 대한 변형을 다루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재료역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런 이 네 가지 응력 또는 변형을 가지고 이 다음 3학년이 되면 이제 기계 설계 또는 요소 설계 또는 자동차 부품, 요소 설계 등을 다루게 되는 거죠. 실제 기계 구조물의 하중 지지 구조물보다는 이런 기계 구조물 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요소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여기까지는 이제 설계식 또는 손으로 풀게 될 건데, 요즘에는 복잡한 문제를 그렇게 못 푸니까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구조에 대한 이런 유한요소법 해석 과정을 같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재료학 전체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번 학기 시작부터 배우게 될 것은 응력의 개념. 결과적으로 재료역학 상에서 8장 부분만 보면
부재 내부에서 발생되는 응력의 개념, 그리고 내력에 따른 응력의 계산. 그 다음에 이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는데, 그러면 이 단면과 힘의 방향에 따른 수직 응력, 횡방향에 따른 전단 응력, 누르는 지압 응력, 그 다음에 구조물에서 계산하는 방법, 형상 결정이라고 하는 설계의 개념, 경사면 능력, 그리고 설계 고려사항 등등을 이제 8장에서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로 보면 이번 학기 전체 강의를 대략 어떻게 될 건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